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언제나처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왔는데 내가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왜죠? 좀 삐뚤어졌거든요. 제 분량을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뭐. 네. 너무 좋아한다. 근데 너무 홀가분한 표정이에요. 그래도 다음 주거 킵했어요. 네. 이게 근데 제가 매일마다 그 오늘 몇 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건 쓸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다시 한번 할래요? 알겠습니다. 삐졌어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금요일이니까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오늘 소개를 어제도 해드릴 텐데요. 했는데 또 오늘 뭔 얘기를 하나? 네, 어제는 이제 MBS였고요. 그렇죠. 오늘은 갤럽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이번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95%, 유선 5%,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 10.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국정 지지율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른 36%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가 5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긍부정평가가 동일했었는데 사실 1%포인트 올랐다고 하지만 계속 지지율 정체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평가의 이유와 또 부정평가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각각 그 평가한 이유의 가장 상위 사유로 네. 외교가 가장 높게 차지했던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31%,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22%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긍부정평가 사유에서 둘 다 교육 정책에 대한 그 사유가 또 거론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던 이 수능 킬러 문항 논란 이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상반된 시각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포인트 내렸습니다. 무당층 29%, 정의당 4%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에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은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 응답자 중에 70%가 미국 그리고 중국을 꼽은 응답자는 20%에 그쳤습니다. 일본 3%, 러시아는 1%였는데요. 이게 같은 주제의 조사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도 보면 5차례 조사가 있었고 여기서 미국은 50%대 그리고 중국이 30%대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2019년부터 미국 쪽으로 쏠림이 강해졌다는 것이 한국갤럽 측의 설명이고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어떤 그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여론조사 총평부터 해주시죠. 좀 다르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요. 어제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참. 일단 저는 뭐를 보냐면 어제 NBS 조사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통령 지지율에서 어제 N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떨어지는데 NBS 조사하고 이번 한국갤럽 조사의 공통적 특징 뭐냐 하면 이 영남권이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부울경도요. 이 46대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이 네.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총선을 생각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영남 지역이 이게 부울경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한쪽으로 막 쏠리고 이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대통령 메타 분석 같은 거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분명히 상승세요. 메타 분석이라는 거 간단하게 한다면 뭐 여론조사가 많잖아요.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야당이 계속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나 오늘 야당이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수능 킬러 문항 문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라는 것. 네. 이것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주장이든 프레임이든 간에 야당의 그러한 공세적 모습이 국민적 공감대를 그다지 많이 얻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6월 세 번째 주 2015년 왜 2015년을 얘기하느냐. 그때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2015년 2020년 이렇잖아요. 총선이. 네. 2016년 20년 그죠? 24년. 근데 20년 총선은 사실 탄핵의 여파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2015년 두 번째는 2015년에서 당시 사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당과 분당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제가 2015년을 말씀드리는데 2015년 6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15년 당시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이제 MBS 여론조사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이것도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사실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각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각자 하시는데요.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어제 소개해드린 MBS 여론조사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린 갤럽 여론조사도 여야의 지지율이 각각 국민의힘은 오르고 이제 민주당은 내려가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둘 다. 예.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든든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예? 이효영 아나운서 보면.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느냐. 내려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꾸준하게 추세를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확실히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보냐? 12월 넷째 주, 2022년 12월 넷째 주부터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상승세, 뭐 민주당은 그냥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지지율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꾸준한 지지율은 역시 정의당이죠. 야, 이 정의당 지지율 보면 어떻게 이렇게 꾸준할 수 있을까? 4%가 거의 4% 조금 오르면 5%.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요. 이 정의당은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런 측면에서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데 자, 여기도 또 우리가 주목해야죠. 지역별로. 이 지역별이 중요합니다. 총선 앞두고 있을 때는. 어제 NBS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앞섰어요, 많이. 근데 오늘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인천 경기에서 어제 NBS 조사는 거의 비슷했는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전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고 특히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2배 정도 47대 25니까요. 이 정도로 앞서고 있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영남 쪽에 있어서의 민심의 흔들림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지지도 부울경 지역에서 만만치가 않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막 얘기를 한 거기에서 사실 제일 흥분해야 될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지금 크게 동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의 주장이든 프레임이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관련 소식인데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지난달 2일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 정부가 방통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제 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제거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내달 말까지였고 한 전 위원장이 이번 달 1일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에 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낸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가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제거한 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면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는 건데요.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기소가 된 내용과 관련해서도요.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이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는 그런 덧붙임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전 위원장 측에서요. 원래 앞서서 신문기일에서 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고 탄핵 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에 한 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직 사유가 있으면 면직이 가능한 것이고 또 국회에 탄핵 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법원의 오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가처분 행정법원 이 측에서는 상당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중립성, 공정성에 있어서의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 과정과 그리고 지금 이미 TV조선 승인 문제로 해서 3명이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보석으로 나왔나 이분들 중에?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방통위원장이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다시 이제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논쟁,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더 가시화가 될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정의 수능과 교육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소식인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교육 현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있었죠.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 그리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이 교육과정도 개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당정이 협의한 사안을 좀 더 보완해서 다음 주에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이 교육부가 최근 3년치 수능 그리고 올해 6월에 치러졌던 모의 평가를 분석해서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에 이 킬러 그 문항을 분석하고 공개할 예정인데 지금부터 좀 약간의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6월 평가 이후에 가채점 결과를 또 분석한 내용들이 또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거를 보면 뭐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 한 36%대 정도 정답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꼽히고 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가 2%대로 꼽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년에 그 고난도 문항에 비해서 뭐 크게 정답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이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어떤 문항의 기준 그리고 예시 같은 게 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항을 제시하든지 뭐 그 꾸준한 논란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이제 사교육비 그 경감 대책 같은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 또 교과 보충 지도, 입시 준비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이 박대출 정책위장의 설명이고요. 또 초등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연계 그리고 3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게 여권의 꾸준한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입시 학원의 공포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와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게 이 당정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네, 당정의 주장 중에 이번에 수능 3년치 킬러 문항 공개하겠다. 이 공개를 한다고 해도 지금의 논란들은 여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나요? 공개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 킬러 사람 잡는 문제구나.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부 여당도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제가 뭐냐면 문제를 봤는데 생판 모르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문제를 보고서 이거 배운 거 같은데 하지만 거기를 토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제도의 변경이 아니에요. 예? 아니 킬러 문항 없앤다고 그게 제도의 변경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출제 방식과 방향에 관한 문제지 제도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원래 4년 후에 해야 돼. 그거는 제도를 바꾸면 4년 전에 해야죠. 하지만 이건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수능 출제 방향과 방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변별력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냐면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측은 과연 누구일까?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측이라는 것은 정말 쪽집게과의 뭐 일타 강사 뭐 별걸 다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그걸 훈련받았던 학생들은 손해가 되겠죠. 좀 억울하겠죠. 내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이걸 왜 했지?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따지면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제도나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그 시행 방식을 그러니까 문제 내는 방식을 약간 바꿀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듯이
다 찬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기선 분명하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다시 아까 제가 여론조사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 5세 취약 있잖아요. 그때 그거 나왔을 때 대통령 지지율 뚝 떨어졌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그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논란일까, 가공된 논란일까, 인위적 논란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킬러 문항이 공개되고 나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뭐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알아야지 뭘 하지. 근데 킬러 문항 그 분석한 결과 나오는 시점 또 9월에 또 모의 평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11월에 실제 수능이 있고 그때마다 이 수능 그 킬러 문항 논란이 계속 재현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암울한 예견이 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봐야죠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그 방통위 간부들은 보석 석방됐다는 점. 보석됐죠. 네. 네, 보석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 보석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추가로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 도시 강릉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현장 최고위를 여기서 열었고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 어업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생계와 또 강원도 경제에 직격탄일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민주당은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게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우리 바다 침공이다라면서 더 한심한 것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발언들이 굉장히 센데요. 또 송기헌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허영 의원 등 이 강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가세했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국민 서명 운동을 하는 데 이어서요. 다음 달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면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뭐 그 후쿠시마의 위치도 그렇고 해류의 흐름상으로도 동해로 곧바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물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걱정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관련해서 일일 브리핑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그 이유야 민주당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민주당 이거는 IAEA 못 믿겠다는 거죠. 정부의 시찰단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하면 믿을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민들,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수산물 시장 이쪽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일식이나 횟집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이게 하여간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해류상 먼저 도달하는 국가가 어디일 것 같아요?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지금 전혀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과학을 모르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원자력 공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에 광우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 광우병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입에도 안 대시는지, 그리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200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잖아요. 지금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굉장히 그거를 극렬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본인들의 입장도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아유, 그거 그렇게 적게 나오니까 다행이다. 그거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다행인데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의 언급에 동의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문제만 얘기하고 그냥 뭐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도 좀 당혹스럽죠. 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짧게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17일에 대구에서 열렸던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간의 공권력 물리적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정면 충돌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17일에 있었던 그 물리적 충돌이 있었죠. 근데 네. 이제 그 충돌이 있은 후 6일 만에 그 대구 경찰청이 대구시를 대구시를 오늘 오전 그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이죠.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6일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때문에 이게 보복 수사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연히 홍 시장과 대구시가 강력 반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간의 마찰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지. 예사롭지 않죠.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좋게 보는 측면도 있죠. 각 행정기관들끼리 그만큼 독립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할 수 있다. 좋게 보면 이런 되고요. 건데 네. 조금 제가 여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 퀴어 축제 때문에 불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동성 이 퀴어 축제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큼 그렇게 전부 이거를 이상하게 보거나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서울시도 하죠. 그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거기에선 양측이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참 제가 얘기하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